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사연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민준이 처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식당. 그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처음 볼 때 딱 두 가지만 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저는 둘 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장태식 회장 댁 방문은 그로부터 2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민주는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준비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옷장 앞에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잘 다린 베이지색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그 아래 입술을 꽉 누르고 있는 낯선 표정. 저조차 알아보기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동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길이 조용했고 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내렸을 때 손바닥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재킷 옷깃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민준이 벨을 눌렀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잔디가 자맞춘 것처럼 일정하게 깎여 있었고 화단에는 흙이 한 줌도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매일 손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리되는 공간 같았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향이 났습니다. 꽃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닌 고급스럽고 건조한 무언가. 저는 그게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거실 벽에는 상패와 액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치 이력이 벽 하나에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훑어보다가 괜히 눈을 내렸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저 벽에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태식 회장은 식탁 앞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무례한 것도 아닌데 따뜻하지도 않은 정확하게 계산된 거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어느 칸에 넣을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떤 반응도 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만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모간이 계속 말랐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아주 조금씩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을 나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으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항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력, 집안, 재산, 배경.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오히려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려면 민준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저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장태식 회장 댁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어젯밤 식탁 풍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잘 정돈된 그 집, 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던 상패들, 그리고 저를 항목처럼 읽어내리던 눈빛.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데 평소보다 힘이 더 들었습니다. 민중과는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가 고른 카페는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고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조명이 좀 어두웠지만 저는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민주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언가를 눈치채는 사람이라 그게 때로는 고마웠고 때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내 이름보다 우리 부모님 직업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사과를 할 것 같았는데 그는 잠시 입술을 모으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지 너한테 한 번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아.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장태식 회장은 젊은 시절 집안이 몹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잃은 적이 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버텨야 했다고요. 그 시절이 그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볼 때 먼저 배경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것이라고 민주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과 그 상처를 이유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도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장학금을 놓칠 때마다 다음 학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짰던 일, 취업 준비 동안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식비를 줄였던 일들. 장학금을 놓칠 때마다 다음 학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짰던 일, 취업 준비 동안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식비를 줄였던 일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붙들어 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 손으로 쌓은 것만 내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인데 첫 자리에서 배경 항목 하나로 읽히고 끝났습니다. 민주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증명된다고 믿어. 그게 전부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선택, 조건이 아니라 태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는 것과 그것이 저 집 식탁 앞에서도 통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엉뚱하게 웃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커피는 다 드셨잖아. 그게 어딘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웃고 나서도 마음 한쪽에 걸린 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값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값은 저 말고는 아무도 매길 수 없다고. 저는 신협 창구 직원입니다. 정확히는 개인 금융 상담 창구를 맡은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출근해서 창구 유리를 닫고 볼펜 잉크를 확인하고 번호표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눌러봤습니다. 별것 아닌 루틴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하루 안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매일 달랐습니다. 연금 날짜를 놓쳐서 당황한 어르신, 대출 한도를 물어보러 왔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자영업자 처음 통장을 만드는 20살짜리 청년. 처음 통장을 만드는 20살짜리 청년. 저는 그 얼굴들을 꽤 잘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름보다 얼굴보다 그 사람이 창구 앞에서 지었던 표정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팀 동료 3명 중 유일하게 저와 동기인 현아는 실적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상품 가입 건수, 적금 유치 금액, 카드 연계 실적. 그녀에게 창구는 숫자를 채우는 자리였고 저에게 창구는 사람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차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지점장 오상철 씨는 월요일 아침마다 실적 현황판 앞에 섰습니다. 번번이 제 이름 옆에는 팀 평균보다 낮은 숫자가 찍혀 있었고 그는 말없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짚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말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창구로 왔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이미 은퇴한 분이었고 여윳돈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입을 말렸습니다.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고 안정형 상품이 더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설명을 다 듣고 돌아갔습니다. 가입 없이 지점장은 그날 오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막으면 안 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점을 찾아와 지점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지점장이 잠깐 저쪽을 바라보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퇴근 후 현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너 물어보고 갔대. 지점장한테. 저는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서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과 오늘 지점장의 눈빛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오래 상대해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되는 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내일도 똑같이 창구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창구 앞에 앉은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번호표는 23번이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창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이르는 됐을 것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구 앞에 앉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자리를 잡는 동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의 느린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마치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요청사항은 복잡했습니다. 15년 넘은 오래된 통장 정리,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 확인, 중간에 해지된 적금 이력 조회. 하나씩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뒤에 대기 손님이 쌓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아가 옆 창구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거 그냥 빠르게 넘겨. 어차피 별거 없어.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건네면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소? 4년쯤 됐습니다. 그래요. 오래됐네. 짧게 말하고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끝내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상했습니다. 통장 정리가 끝났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안내를 시작하려는데 이번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설명하면서 보조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에 그는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금리 이야기가 맞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목 안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친절한 척만 하지 속으론 다 귀찮아하잖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말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일은 끝까지 해야죠. 귀찮다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서류를 계속 처리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했습니다. 노인이 창구를 떠날 때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시선을 한번 내렸습니다. 제 명찰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확인하는 눈, 찾던 것을 찾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문 쪽으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하는 눈빛, 계산하는 침묵, 말보다 먼저 오는 무게감. 장태식 회장의 집 식탁에서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공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전화를 2번 받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걸 보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제가 먼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노인이 장태식 회장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본 건 딱 한 번, 그것도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오늘 창구에 앉은 사람은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창구에 앉은 사람은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사람을 재는 눈, 말보다 침묵이 먼저인 방식, 그리고 명찰을 내려다보던 그 마지막 시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는 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민준에게 오늘 일을 그대로 전하면 그는 분명 아버지에게 확인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태식 회장은 시험이 들켰다는 걸 알게 되고 판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중간에서 더 어려운 자리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입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도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시험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혼자서 그걸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버티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지점 선배 명숙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살 위였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자리였는데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배, 누군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명숙 씨는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되지. 시험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결과는 같잖아. 짧은 말이었지만 가슴 어딘가에 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후 창구 업무를 하는 내내 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쪽은 지쳐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나는 왜 사람이 아니라 항목으로 검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든 나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저는 민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피곤했다고, 내일 보자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험하든 아니든 저는 제가 해온 방식대로 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난 건 닷새 뒤였습니다. 이번엔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카디건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고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구 유리 너머로 그가 대기 의자에 앉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감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감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앉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는 자세. 그 자세를 저는 어디선가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을 때 그는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요청은 정기예금 해지와 재가입 문의였습니다. 금액이 꽤 컸습니다. 저는 절차를 안내하면서 중간에 한 가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원금 보장 여부를 먼저 설명드려야 하니 잠깐 상품 설명서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설명 확인 서명이 먼저였고 그것을 건너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고객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설명서를 출력해 한 항목씩 짚어드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류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척하면서 창구 너머 제 손과 표정을 천천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서명을 받는 순간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설명도 다 듣기 귀찮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오? 저는 잠깐 그의 눈을 봤습니다.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직접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손해보시는 것보다 지금 3분이 낫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펜을 다시 들어 서명했습니다. 업무가 마무리되고 그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뒷줄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간단한 거 하나에 시간을 다 써버린다고. 지점장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쪽에서 눈치를 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노인은 일어서다 말고 그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항의하는 손님과 눈치를 주는 지점장과 그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다음 번호를 부르는 저를. 그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왔을 때와는 무언가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딱 잘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 변화가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깊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은 오후 2시가 넘도록 창구가 쉬지 않았습니다. 연금 수령일과 겹친 날이라 어르신 손님이 유독 많았고 저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번호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가 들어온 것은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지난번 카디건 그대로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지 않고 대기 의자에 그냥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의자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구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뭔가를 줍고 있었는데 손이 잘 닿지 않는 듯 자세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경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구부러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실례하겠다고 옆 동료에게 말하고 창구 문을 열었습니다. 안경을 주워 건네드렸습니다. 고맙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창구 앞에서 질문을 던질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경 다리가 휘어 있어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 손님이 두고 간 작은 공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로 경첩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러 바로잡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쓸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건네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들고 빛에 비춰보더니 조용히 썼습니다. 밥은 먹었소?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좀 바빴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창구로 돌아와 업무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질문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은 먹었소? 저를 항목으로 읽던 사람이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30분쯤 후 혼잡한 시간이 빠지고 창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번호표를 들고 왔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잔액 확인 하나였습니다. 그것 하나만을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처리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는 순간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군. 그는 영수증을 받아 접으면서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금방 사라졌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창구를 나서기 직전 그는 발을 멈추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 말이 등 뒤에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말의 무게를 혼자 가늠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났습니다. 매번 다른 용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을 바꾸겠다고 했고 어떤 날은 환전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한 번은 이미 가입된 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도해지 위약금을 계산해 보여드렸습니다.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과 함께요. 그는 잠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존 상품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그 고객, 상품 갈아탔으면 우리 실적에 잡혔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권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좀 더 노골적인 시험이 왔습니다. 그가 창구에 앉더니 큰 금액의 수시입출금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듣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금액이면 오히려 단기 채권형 상품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금리도 높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통장 만들러 왔는데 왜 다른 걸 권하오? 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서입니다.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형 상품이 어떤 건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뽑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그는 듣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번 제가 수익률 곡선을 짚어드릴 때 팔짱이 살짝 풀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단기 채권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창구 문을 나서기 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손님을 안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와 그분 옆에 앉아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안내했습니다. 뒤에서 그가 그 장면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시험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창구에 올 때마다 제가 틀리기를 기다리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눈빛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눈빛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지켜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저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처음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은 저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창구가 막 바빠지기 시작하던 11시쯤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7번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차림으로 와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번호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의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그는 외투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세어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개수기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찍혔습니다. 50만 원이 맞았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고 봉투를 돌려드리는 사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여미더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봉투 가져가셔야죠.
그는 이미 문 쪽으로 절반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것인지 일부러 두고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지점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아가 저를 봤습니다. 창구를 비우고 고객을 쫓아가는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두고 간 거요.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계산된 움직임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저는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자리 비우는 거 아니라고 했지. 고객님 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까 그 고객이 나중에 돌아와서 봉투 안에 현금이 3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항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개수기로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3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20만 원이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저는 개수기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점장은 기록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CCTV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이 동료들이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현아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만 멀리서 저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믿지만 확인이 끝날 때까지 그분께 20만 원을 먼저 돌려드리겠다고. 제 돈으로. 지점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지점 안에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나갔어야 할 그 노인이 유리문 바로 바깥에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 CCTV 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창구에 앉아 있었지만 창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번호를 부르고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만 원. 분명히 50만 원이었습니다. 개수기가 찍어준 숫자를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점장 오상철 씨는 그 사흘 내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말로 압박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기다리는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제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실적 현황판 앞에서도 제 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현아는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끔 같이 나갔는데 이제는 제가 일어서면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곳이었습니다. 명숙 씨만 달랐습니다. 셋째 날 오후 퇴근 준비를 하는 저 옆에 조용히 와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개수기 점검 일지야. 그날 오전에 정상 작동 확인됐다는 기록이 있어.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 저는 봉투를 받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저녁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게 영상으로 확인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한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고객 측에서 공식 민원을 넣겠다고 해. 금액 분쟁은 본사로 올라가게 돼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제 이 일이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민원이 본사로 올라가면 제 이름이 기록에 남습니다. 해명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준에게서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디까지 아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 곧 정리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머릿속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한번 들어오자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것이 더 버거울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안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2번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텼는가?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 쉬웠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값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뒤에 아무도 없어도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런데 그 증명의 자리가 처음부터 저를 도구로 쓰는 판이었다면 저는 무엇을 위해 버텼던 걸까요? 물 한 컵을 가져와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조금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뜬금없는 시간에 전화를 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번엔 받았습니다. 야, 나 꿈에 내가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다 그냥 웃었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좀 힘들어. 어떻게 힘들어? 억울한데 허무해. 정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거랑 내가 잘못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거 헷갈리지 마.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한 것과 잘못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명 자료를 냈고 개수기 기록이 있었고 명숙 씨가 건네준 점검 일지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아직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다가 적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소명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지,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저는 포기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이번엔 더 단단하게. 감사팀 면담은 목요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면담 전날 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수기 기록 출력본, 당일 창구 처리 로그, 명숙 씨가 건네준 개수기 점검 일지, 그리고 제가 직접 시간 순서대로 작성한 경위서. 서류를 클리어 파일에 넣으면서 손이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감사팀이 오기 전에 창구 업무를 정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가 되자 감사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2사람이 앉았고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당일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왔고 현금을 개수기로 확인했고 50만 원이 맞았으며 봉투를 돌려드렸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한 문장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중 한 명이 개수기 기록 출력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점검 일지를 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들어오려다 감사팀 직원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멈췄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감사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결론은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제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팀에 연락했어.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기쁘다는 감정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민원 취하가 제 결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이미 남아 있었고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장태식 회장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제 손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식 회장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왔습니다. 민준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장소는 회장이 자주 이용한다는 호텔 로비 카페였고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짧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정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을지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그 집을 찾아가던 날처럼 손이 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팔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고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장태식 회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낡은 점퍼도 카디건도 아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첫날 식탁에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재단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날 봉투를 두고 나간 것이 일부러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구 밖으로 뛰어나와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고 2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것도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항의하는 것도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은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다고, 그리고 제가 지점 안에서 내 돈으로 먼저 채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문 바깥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인지 안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잔 옆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가 젊은 시절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 뒤 오래 고생했다고. 그래서 민준만큼은 반드시 든든한 사람 곁에 세우고 싶었다고. 그 든든함이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배경과 기반이었다고.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틀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틀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도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제 태도로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로비 어딘가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침묵이었습니다. 결전은 고함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 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짧게 통보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없어도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버스, 같은 정거장, 같은 골목. 그러나 걸음이 달랐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가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제대로 짊어지게 된 사람의 무게감이었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이틀 뒤 민준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그냥 공원 벤치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민원을 취하한 것, 그리고 저와 직접 만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숨기지 마. 보호하려다 더 힘들어지는 거 이번에 배웠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후 장태식 회장이 다시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고 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낡은 점퍼도 아닌 그냥 평범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용무는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손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드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연결 계좌 정리도 같이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는 통장을 받으면서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여전히 웃지는 않았지만 처음 식탁에서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고 저는 잠깐 그 빈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창구 밖으로 오후 햇살이 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번호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손님이 인사하는 소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이려 옷매무새를 고치고 말 한마디에 위축되고 눈빛 하나에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아니든 누가 시험하든 아니든 저는 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 대단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냥 내 이름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생 사연이었습니다.